LDT 리더십 연구소장 쌤입니다. 오늘 LDT 리더십 과정 드디어 오늘 20일간부터는 그 리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애 삶을 또 한번 생각해보고 어떤 점들을 배워야 되는가, 어떤 점들을 본받고 어떤 점들을 내가 개선해야 되는가, 그리고 자기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그래서 LDT 리더, 그 전천후 리더죠. 런두 티치,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그 전천후 리더로서의 소양과 그만한 그 가치가 있는 인물들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고 학습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DT 1번을 정할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외국인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국내 내국인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과거의 사람을 할 것인가 현재의 사람을 할 것인가, 또 아는 사람을 할 것인가 모르는 사람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선정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집약됐던 게 바로 세종대왕하고 이제 정조대왕, 조선 전기의 우리 최고의 리더를 할 수 있는 세종대왕과 후기의 최고의 리더 정조대왕을 놓고 누가 1번 타자가 되느냐 하는 거, 그거를 결정할 때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빌더와 하는 거 뭐 두 분 다 아주 탁월하고 추월했죠. 다음 셀프 리더십, 슈퍼 리더십, 전천후 리더로 가고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차원에서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셀프 리더들이 역량, 셀프 리더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본인 스스로 행동하고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토론하고 소통하고, 소통은 뭐 정조나 세종대왕이나 아주 탁월하죠. 대신들이나 내부나 외부적으로 소통하는 부분들이 다 탁월하지만 어느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건 의사결정 부분이에요. CEO나 리더 중에 중요한 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조는 의사결정이 상당히 빠른 반면 세종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토론을 길게 하고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하니 몇 년 걸리는 것도 많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셀프 리더십에서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조대왕을 1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무겸비 전천후 리더, 소통과 개혁의 군주, 바로 이 정조대왕입니다. 정조대왕이 시대를 앞서간 성인 군자라고 하죠. 기록에 성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유일한 조선의 27명의 왕 중에 성인이라는 글자가 성인 군자라고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정조입니다. 무예도 출중하고 다음 문무가 겸비되어 있는 그런 왕이 바로 정조대왕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때 그걸 아우라죠. 그 아우를 그 원손이라고 하죠. 손자 중에 이제 원손으로 생각할 때 이 이름을 지어준 게 영조대왕이 산이라고 하죠. 그게 뭐 중국어로 셩이라고도 하는데, 이 산 어린 때고 22대 왕으로 되고, 그래서 이 정조대왕이 지금의 시대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냐는 게, 우리는 경영학적 차원에서, 또 하나는 그 사회에 활동을 하면서 조직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알고도 못하는 게 있고 모르고도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잘못 알고도 제대로 행하는 게 있고 제대로 알고도 잘못 행하는 게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과거의 그 일들을 학습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들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문무겸비라는 거에서 보게 되면, 문이라는 것은 문예부흥을 이끈 첫 번째 대표적인 게 규장각 아니에요. 문치규장, 무설장용 이렇게 얘기했죠. 또 하나는 국방개혁을, 그리고 우리의 그 막강한 군사력, 이런 것들을 했던 게 최강의 군대, 조선 최강의 군대를 만든 게 장용영이죠. 이 규장각 같은 경우는 이 왕실 도서관인데 그 안에서 많은 기록과 자료, 그리고 편찬, 지금으로 보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 분류와 세분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루게 했죠. 그 안에 이제 초계 문신들을 육성 훈련시키면서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미래인재 육성에, 그 미래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은 미래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거. 미래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과거를 연구하고 현재에서 우리가 자기개발 노력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내가는 게 바로 우리 정조대왕입니다. 그 대왕이라는 말을 우리가 크게는 세종대왕, 정조대왕,
뭐 영정조 영조대왕이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정조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은 수능 시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그 범위로 보게 되면 거기에 킹이 이제 정조의 그런 업적이 많고 해놓은 일이 많고 또 바뀐 게 개혁이나 혁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상 그 리더십의 모형에서 빌더에서 셀프 리더, 셀프 리더에서 슈퍼 리더, 슈퍼 리더에서 전철 리더, 거의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LDT 리더십에서 전철 리더십에서 그런 롤 모델을 찾아내는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리더십의 종류나 유형들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전통적 리더십에서 현대적 리더십에서 11강에서 20강까지 그 종류나 특징들을 이제 설명을 이제 충분히 드렸으니까 정조는 전통적 리더십의 요소를 갖고 있었죠. 전통적 리더십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리더였다는 거죠. 그럼 태어날 때부터 과거에는 왕정 시대니까 태어날 때부터 왕이라고 지목되는 게 바로 그 세자 또는 뭐 세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왕세손이 됐습니다. 1735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왕세손이 된 이유는 원래 그 정조의 형이 있었죠. 형이 있었는데 어린 3살인가 죽었기 때문에 영조가 태어나자마자 왕세손으로 이산을 아끼고 되게 키워줬죠. 그 다음에 그 빌더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이제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정체성이 있고 나는 어떤 삶을 사겠다, 어떤 길을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기록을 많이 하죠. 특히 또 과거에 대한 학습을 많이 하고 자기 공부를 많이 하고 학습을 하고 시간 관리, 목표 관리, 그리고 사람 관리 이런 것들 이게 자기 개발, 자기 경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셀프 리더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내 욕망이 뭐고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때 나오는 게 후에바이 나는 누구인가 그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했는데 그거를 왕이 등극하자마자 제1성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다를 밝힌 게 정조죠. 그게 뭐였습니까?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어떤 것들이 나돌았습니까? 역적의 자식이었잖아요. 역적의 자식이 팔자흉언해가지고 역적의 자식은 왕이 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그때 영조가 편법을 썼죠. 역적의 자식이 왕이 안 된다 해서 상소하고 그런 투서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난리를 계속했을 때 그럼 역적의 자식이 아니고 뭐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과거에는 효장세자가 거기도 이제 일찍 돌아간 효장세자 사도세자의 형 그 형의 자식으로 입적을 해가지고 왕위를 이제 물려준 그런 케이스라 볼 수 있고 셀프 리더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슈퍼 리더는 셀프 리더를 육성 이게 런 두 티치예요. 런 두 티치 전천 리더에서 티치를 해야 되는 그 과정 매뉴얼 시스템 자전적 에세이를 가졌는데 이것을 가장 퍼펙트하게 만들어 놓은 최고의 LDT 리더십 전천 리더십을 가진 것을 정조로 꼽았다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정조가 이제 팔자흉언 때문에 이게 역적지자 불이군왕, 죄인지자 불이군왕. 역적의 자식은 왕이 될 수 없다. 죄인의 자식은 왕이 될 수 없다. 사도세자가 성질이 괴팍하고 뭐 무수리를 죽이고 신하를 죽여가지고 죽였다고 하는 게 그때는 그렇게 해서 죽일 수가 없어요. 왕정 시하에서는 역적으로 모함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 영조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역적으로 그 노론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뒤주에 갇혀서 8일 만에 이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자식은 왕이 될 수 없다. 그거를 영조가 이제 편법을 써서 왕으로 만들었지만 사도세자의 와이프 그게 바로 이제 해경궁 홍씨인데 해경궁 홍씨가 생모 아니에요. 어머니. 해경궁 홍씨는 사도세자가 왕위에 오르지 못했죠. 나중에 그 추존으로 이제 헌경왕후인가 이렇게 이제 추존이 되었는데 이사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도세자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아주 애잔한 사랑을 받았고 어머니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지금의 정조를 만들어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또 각각의 장점들을 다 달았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한중롱이라는 기록을 이제
만들어냈잖아요. 자기 그 궁중생활 60년 동안에 기록들을 다 만들고 보존을 했죠. 그 기록하고 글 쓰고 하는 거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고, 책을 많이 읽고 이제 공부하고 학습하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왕 중에 공부 학습을 내놓으라면 이제 서러워할 정도. 거기도 이제 그 무수리의 아들 그 핸디캡 때문에 더 공부를 했던 바로 영조. 그 영조의 그런 두뇌를 닮았고, 무예로는 뭐 이성계 뭐 이방원 뭐 이렇게 두고 있지만은 사도세자가 그렇게 무예에 충실하고 몸도 좋았고 그렇고 힘도 셌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예 이제 교본을 만들 정도였는데 거기에 문물을 다 배워놓고 그 어머니의 사랑과 기록하고 학습하는 이런 환경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드화 되는데 이제 도움이 됐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LDT를 되면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치는 그 계보가 어떠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보듯이 그 영조하고 이제 정순왕후는 50년 차이에요. 50년 차이. 사도세자보다 나이가 어리고 정조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사도세자 해경궁 홍시에서 이제 정조가 나왔는데 1752년에 태어나서 1800년도에 18세기에 이제 마지막 그 왕이었던 거죠. 저 영조가 노론벽파의 수장 성리학의 대가이면서 그 나중에는 이제 영의정까지 간 그 김종수를 어린 때 4살 때 정조는요 그 한자 10가지 한자를 소리내 읽었습니다. 첫 그 4살째 한자를 글로 썼던 게 아비부자하고 어미문자 부모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효의 상징인 왕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기 그 왕비를 윤건능에 수헌 화성에 가면 윤건능에 거기에 다 같이 합장해서 모셔 있습니다. 그래서 효에 대한 그 교육을 그 효와 축에 대한 교육을 누구에게 받았는가 하면 김종수에게 받았던 거죠. 온건하면서도 합리적이면서 그쪽에서 그걸 받을 때 뭘 봐왔는가 하게 되면 군사부 일체라는 거와 군사, 임금은 곧 스승이다 하는 군사, 그 병정 군사가 아니고 군과사, 임금은 왕이면서 스승이어야 된다. 런도 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줬고, 가장 평화로워 요순 시대에 왜 평화로웠는지 그런 것들을 해서 뭐 사서육경으로부터 그거를 영조가 직접 코치를 선택해 가지고 4살 때 눈썰매가 좋고 똑똑하고 총명하니까 사부로 붙이면서 10살에 이제 성균관에 이제 들어가게 돼 있죠. 11살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 걸 보게 돼 있고, 또 하나는 그 남인의 그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최재공. 최재공도 결국 최재공으로 인해서 실학파들이나 그 남인들을 대거 이제 기용해 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영조 때 말고 정조 때는 그 쌍벽이 노론과 그 시파와 벽파 싸움에서는 심한지라는 그 벽파와 이제 여기 최재공은 이제 시파의 남인 계열의 수장인 거죠. 거기에서 코칭, 멘토링, 학습, 공부를 배웠고, 자기가 학습한 것들을 멘토링, 코칭, 티칭, 트레이닝을 초계문신이라든가 장용영이라든가 실학파드라든가 이런 뭐 정약용, 박재가, 유독근, 이승은 뭐 또 이제 무에서는 백동수, 무사 백동수 이런 사람들을 직접 트레이닝하고 훈련시켰기 때문에 LDT 리더십에서 런도 티치를 제대로 이루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조가 꿈꾼 세상은 그 김종수, 최재공을 통해서 멘토링 받았던, 결국 꿈꿨던 게 대동세상인데, 대동세상이 이게 동학대 나오고 좀 민주정부에서 나오고 데모하는 데들 나오는 건데, 왕정이 시대에서 공화정의 마인드, 사회적 마인드를 갖게 해준 그런 학습의 이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정조가 이 밸런스 균형 감각이 좋다 했던 게 붕당 정치의 한계를 협치로 풀어냈다. 그런데 조선에 가장 컸던 게 우리가 이제 붕당 정치 아니에요. 선조 때 사실은 동서남북인이 다 생겨난 거예요. 그 붕당 정치를 가장 극대화시킨 게 바로 선조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올라가게 되면 사대 사화라고 해요. 사화라는 것은 살인파 중에 화를 입은 사건들을 사대 사화는 게 사화 중에 그 기존의 훈구파와 살인파로 이제 쿠계로 딱 나눠졌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
훈구파와 살인파인데 훈구파는 뭔가 하면은 그 역성혁명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을 개국할 때 그 공신들이 모여놓은 거죠. 그 살인파는 그거를 반대한 사람, 원조로 보게 되면 살인파의 원조가 뭐 정몽구, 뭐 사육신, 이길재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고, 그때 이제 그 훈구파의 빛을 본 게 세조 때 그 공신들에서 중앙 집권에서 왕권을 강화하면서 거기서 삥 뜯어 먹던 인간들이에요. 그때 그 인간들 대표적인 게 그 당시는 이제 광주부에 해당되는데 지금의 강남의 노른자이 땅을 다 가진 압구정 땅을 가진, 압구정이 누군가면 세조 때 한명회의 호가 압구정이에요. 정인지 뭐 신숙주 또 이제 전부 땅들을, 전국의 땅들을 공신으로 해서 갈라먹기 하고 인사권 병권을 쥐고 그거 했던 게 이제 훈구파들이에요. 그게 이 훈구파의 그 잔재 마인드가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민주주의 대통령이 8명 바뀔 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또 살인파에서 이제 노론 벽파의 후예들이 지금도 남아 있죠. 정치하는 형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동인과 서인으로 나갈 때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또 거기에서 또 노론과 서론으로 바뀌게 돼 있고, 기초국사로 남인과 북인으로 바뀌면서 그 줄기가 벽파와 시파, 그 벽파와 시파가 있을 때 이때 협치를 꿈꿨던 게 정조예요. 그리고 벽파하고도 소통하고 시파하고도 소통하고, 지금의 말로는 밤에 야당 대표한테 문자 카톡 보내고, 그리고 낮에 또 여당 대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 이번 그 회의가 있으면 이런 시나리오 텔링 이런 것들을 정조가 이제 상당히 잘했죠. 그때 벽파 수장이 이제 심한지 아니면 뭐 시파 수장이 최재공, 이 두 사람하고도 소통을 상당히 잘하고 그 위치를 줬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통해서 만약 우리 정조의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영원한 제국, 이건 이윤아의 소설 안성기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거고, 다음에 그 영릴이라는 영화, 역적의 자식은 왕이 될 수부터, 그 왜 이런 게 나왔는가 하게 되면 리더십에서는 어떤 그 성과를 창출했을 때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게 됐는가, why,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으로 했는가, 무엇으로 하고 어떻게 해나가고 무엇을 강화하고 비전으로 제시했던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현장에서 활용하는 차원에서만 들어주시면 이제 고맙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왕 중에서 역사상 시위기 총 11번, 뭐 독살, 시위, 살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때 같이 죽이려고 했던 게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정조는 자기 자신을 뭐 일찍이 뭐 활 쏘기도 잘하고 뭐 백발백중에 이제 활도 잘 쏘고 여러 가지 문무가 이제 탁월하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책을 읽었죠. 불안해서. 그리고 항상 갑옷을 입고 잘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살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기 호위무사들을 만들고 자기를 지켜주고, 그래서 홍구경, 장용영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사 백동수, 그거를 또 시스템화해가지고 그러면 최강의 군대를 만들자 해서 그 장용영 18,000명의 군대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 동의는 첫 번째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빌더, 셀프리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게 확장적 사고를 가지면서 점차 확대된 거죠. 자기 공부하다가 맨투맨 코칭 티칭 하다가 규장각을 만들고 그 초계 문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인재 육성에 갔던 거 마찬가지예요. 또 그들에게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그 역사적 흔적들을, 성과들을 많이 창출했던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LDT 리더십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미리 얘기하고 하는 거는, 그 통치에 대한, 그 통치자는 통치 비전이 있을 거예요. 국가 비전. 정조의 그 비전 선언문, 그 경장대고라고 할 수 있죠. 옛날에는 이 경장대고는 뭔가 면 대고, 국민에게 알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만들어 국민에게 선포하고, 그게 뭔가 하면 정부의 시책, 주요 추진 정책, 이게 국가 비전 아니에요. 그때 정조는 이거를 민산인재융정 재용이라고 딱 했습니다. 그렇게 그걸 해서 이제 국가 비전을 선포했는데, 그거를 4가지 이제 우리 LDT 리더십 측면으로 본다면, 전 국민을 부자로 만들어줘. 우리 대통령 중에 성공하는 국민 뭐 부자로 만들겠다 이런 게 많이 떠들잖아요. 지금도 떠드는데, 백성의 재산을 부유하게 만들겠다, 민산.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재를 중시해서 미래에 우리가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하겠다. 다음에 국방개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 그 당시 이제 소위 무신들이 아주 차별화당했고 어려웠고, 또 이제 무신들이 개판인 수준까지 갔었죠.
정조 때 지금으로 치면 국방비 비중이 50%가 넘었어요. 절반 이상을 쓰고 있는데 군대는 개또라이 군대가 돼 있는 거죠. 요즘 말로 해가지고. 군기가 빠져있고 형편이 없었고, 그래서 무신과 문신을 동일하게 예우하고 장용용을 설치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고 힘을 쓰게 만들고 강한 군대를 만들게 해서 융정하겠다 했었고, 그리고 국가재정을 안정화시켜가지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왕실개혁부터 해가지고 군부일체라는 걸 떠져가지고 그 돈들을 전부 민생을 위해서 쓰겠다 하는 거죠. 그 차이를 우리가 그 재용의 차원에서 나라를 망하겠다 한 게, 우리나라 재정 상태 뭐 항상 뉴스에서는 그걸 가지고 떠드는데 잘 돼 있는데도 안 됐다고 하는 게, 그게 뭔가면 옛날 노론 벽파들의 논리인 거예요. 서로 모함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도세자가 결국 영모죄로 뒤주에 갇히게 돼 있는 건데, 그건 21세기인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가짜 뉴스가 나오고 그런 걸 충분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가 자꾸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게, 역사를 보다 보니까 현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직 속에서 조직의 리더십을 배우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이 보인다는 거. 그래서 나라를 튼튼하고 나라가 망하겠다, 그때 얘기해서 100년 안에 망한다 했습니다. 다 100년 만에 망했잖아요. 엄밀하게 따지게 되면 죽고 난 다음에 110년 만에 망하겠다. 왜? 나라 재정이 동맥경화다.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엉망개판이 된다. 딱 한 게. 그래서 왕실의 재산도 조정의 재산이나 개인의 재산이나 그걸 하나 알아보고 내가 그건 왕정체제에서 만든 거죠. 그거를 그 군부일체는 반대한 사람들도 많은데 멋대로 쓰지 마라 하는 차원이 정조의 생각이죠. 다음에 그 감성 리더십, 그 리더십에서 감성,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시나리오 텔링, 그 자기개발, 자기경영에서 셀프 리더십에서는 스토리텔링, 시나리오 텔링, 프레젠테이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상당히 잘했고 명분을 만들고 실리를 챙기고 했던 것들을 그 한 예로 협치를 했다는 게, 그 당시 저 심한지는 벽파의 수장관이 심한지에게 그 편지를 299통의 편지를 보냈다는 게 지금 그 공개되고 이제 나오고 했는데, 그 편지를 보낼 때 전날 하면 내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내일 지금으로 하면 내일 당신 내 자를 거요. 그래 알고 있으라고. 자르기 전에 이런 얘기 나한테 해도 돼. 그리고 따질 거 하고 안 된다고 상소 올리고 나를 되게 치라고. 그 내가 거길 듣고 난 다음 당신 자르고 당신 유배 보낼 거니까 거기 가 있으라고. 당신 잘라서 집에서 쉬고 있으라고. 그 다음에 조용해지면 불러올 테니까. 그런 시나리오 텔링을 잘했죠. 그게 지금의 정치인들이 협친 거죠. 전쟁 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가만히 봐보세요. 남북전쟁 할 때 봐보세요. 앞에선 싸우고 뒤에선 쌀 팔고 땅 팔고 뭐 엘라스카 뭐 곡식 팔고 다 하잖아요. 그게 정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 야매다라고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너무 한쪽만 보지 말고 그런 협치를 정조는 지금의 21세기에 필요한 리더십을 그 당시에 200년 훨씬 이전에 그거를 발휘했다는 거, 250년 전에 이런 것들을 발휘했다는 게 엄청난 감성 리더십을 갖고 있다. 소통의 리더십을 갖고 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협상과 이런 명분과 실리와 그런 상황들을 잘했다는 거. 그러면 심한지에게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대신들에게, 또 하나 여야에게,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글을 써주고 편지를 써주고 했던 거, 그거를 철저하게 배운 게 수제자 중에 수자중이면서 소위 말하면 신하 중에 신하였던 게 다산 정약용이에요. 그러니까 런두티치에서는 가급적이면 연관성 있는 사람을 2명을 묶어가지고 이어서, 그럼 22강이 다산 정약용이 되는 거예요. 정약용은 정조에게 배워서 또 정조의 때 성과를 내고 티치를 통해서 지금 역사상 위대한 세계 유네스코 인물이 된 분 아니에요. 또 정성을 다해서 이제 소통할 때 여기에 이제 그림이 뭔가 하면 그 행렬하는 거 행렬도거든요. 환호 행렬도라고 해가지고 뭐 만찬도 행렬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조대왕이 뭘 잘해? 마케팅을 상당히 잘해요. 프로모션을 상당히 잘했죠. 김홍도 이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직접 그림을 그리고 다 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마케팅하고 보여주고, 또 직접 정치를, 소통의 정치를 해가지고 격쟁이라는 게 신문고와 같은 건데, 격쟁은 뭔가 하면 꽹가리를 계속 치는 거예요. 왕이 행차할 때. 그 왜 저렇게 시끄럽느냐 하게 되면, 격쟁이 옵니다 하게 되면 그냥 다가가지고 어인 일이더냐 억울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더냐 해서 현장에서 그걸 다 들은 거예요. 10년간 그 격쟁하고 소통하고 했던 게 3,500
건이에요. 10년간.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그런 것들을 격쟁을 통해서 소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저 흑산도에서 직접 찾아와 가지고 정조를 만나 가지고 그 지역에 그걸 했던 게 보게 되면 KBS 역사 드라마나 아니면 자산어보에 잠시 한번 영화에서도 나오기도 하는데, 혹시 여러분 흑산도에 가게 되면 그 김이수라는 분이 있어요. 김이수라는 분이 그 500km가 되는 걸 배 타고 뭐해서 정조에게 와서 직접 하소연하고 소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흑산도 일대, 그 나주 밑에 흑산도 일대, 뭐 속일도 이런 일대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는 건데, 그 섬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배 타고 나가다 태반이 죽어버리는데 세금이라는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이는데, 종이세 이런 것들은 뭐 다 내고 했는데 고등어 잡는다고 고등어세를 붙였던 게 그때예요. 그런 것들을 왜 그 당시는 지방 관리들이 지방세 착취가 상당히 심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 착취가 심한 거를 잡기 위해서 암행어사를 보내냈던 거죠. 그 암행어사를 딱 보낸 게 다산이 아마 33살인가 그 경기 암행회사로 그걸 보냈죠. 그 암행회사 보내면서 그 스토리하고 문제 해결했던 거 그걸 만든 게 조선 명탐정이 그 다산정이하고 정조의 그 모델을 갖고 만든 그 영화가 그거에 그 기반해서 만든 그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왕의 용안의 얼굴을 보는 것도 평생의 문제 해결이잖아요. 누구든 가까이 와서 경비를 해치지 말게 하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그러면은 살해 위협되면 안 됩니다 하니까 했던 말이죠. 왕 주변에 있는 조정에서나 죽이려고 하지 마 이 새끼들아. 백성들은 절대 백성을 위하는 리더는 해치지 않는다. 나는 백성을 믿는다. 그래서 백성에게는 거침없이 다가섰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잘했던 게 뭐냐면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를 활용을 잘했다는 게, 런두티치에서 두잉에서 세종 때 사실은 한글을 만들 때 뭐 제이켠이나 상소 올리면서 그렇게 반대해서 만들어 놨지만은 그 살인파들은 한글을 못 쓰고 다 한자를 썼잖아요. 약해서 사사합리가 한자를 하고 천박하다 했는데 민본들은 그걸 썼는데, 그거를 민본들이 본격적으로 향해서 그 문자 해독률을 70% 가까이,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거를 올려놓은 우리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이 올렸던 게 정조대왕입니다. 선왕께서 했던 것들을 펼치면서 그중 하나가 이제 난중일기. 난중일기는요, 난중일기라는 말이 정조가 붙인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그 기록했던 일기를, 이순신 일기를 일화나 행적이나 인품이나 여러 가지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이순신 전집 유고전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이름을 난중일기라고 평해서 그런 것들을 장한 사람, 잘한 그 리더, 그 역사성이 있고 교과서 왜곡 이런 게 아니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함당하고 수모당했던 것을 이제 풀어주는 일들을 계속했죠. 또 하나 이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매뉴얼화했는데, 이게 이제 그 수원화성, 지난주에 수원화성을 갔다 왔거든요. 수원화성하고 윤건능을 갔다 왔는데, 그리고 이 수원화성의 모든 기록들이 그 동원된 인원 총 11,820명, 공사의 병비가 돈 곡식으로 들어가고 비용으로 들어가고, 여기 수원화성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초인 게 맞으면, 저기 최초인 게 뭔가 하면 KS 규격품이 이때 난 최초라고 보는 거예요. KS 규격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벽돌들이 이제 다르게 돼 규격을 정한 석재를 사용하고 중국 성곽, 그 중국 성곽, 그 청나라의 축성 기술들을 그 책들, 그리고 저 유럽에 있는 것들을 누구에게 하면 그 수찬 시절에 다산 정약용이 그때 뭐 거중기를 만들어 놓고 이 농로를 만들어 놓고 그때 그 학습을 하게 시켜 놓고 그걸 인재를 등용하고 써먹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총 책임자가 최재공이었는데, 이걸 그 기본 설계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누가 다 했습니까? 정약용이에게 축성 기간을 7년 완벽하게 만들어냈죠. 그리고 돈 4만 냥을 절감했다 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정약용을. 너뿐이 없구나 해가지고. 그 당시 4만 냥이게 되면 지금의 4조, 40조, 4대강 기술 들어간 40조 생각하면 40조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 최초로 했던 게 공공근로에 대한 공공근로를 의무근로가 아닌 유료근로로 만들어놓은 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다
일비를 지급해 줬던 게 정조가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강 건너서 오면서 모셨지만 조선의 새로운 신도시를 만나서 사람마다 부유롭게 집도 갖고 넉넉하게 살게 하리라 해서 이게 지금의 뭐 세종시 이라듯이 정조가 구상했던 조선 최초의 신도시가 바로 난 수원 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그 화성의 윤건능, 자기는 그 노후 설계를 정확하게 했죠. 그래서 정조가 수원 화성 축성 후에 그 조선의 나라 비전, 지난번에 리콴유의 1, 2, 3, 4, 5를 하던 나라 비전을 제시했죠. 이거를 누구? 그 당시 그 최재공에게 이거를 시켜가지고 그 국무총리에게 시켜가지고 국민에게 선포하라 이런 거예요. 좀 그 나라 비전을 해가지고 그때 인민화락 호호부실, 인민화락, 사람마다 발고 죽게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사람이 행복한 세상, 국민이 행복한 세상, 그리고 호호부실, 부와 열매 결실이 있고 부가 있는 거, 호호 집집마다 1인 내 집을 갖고 부유하게, 이것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했던 게 정조입니다. 그러니까 셀프 리더십에서 편하게 사용하게 함이라는 세종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돼 있는 빌더 셀프 슈퍼 리더화가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재 활용, 적재적소에 대한 인재 활용 부분인데, 이게 이제 배다리 저기 양수리에 가게 되면 그 양평 양수리에 가게 되면 배다리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 행사했던 것들이고, 배다리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옆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남양주 옛날에 마부, 지금은 조안면 능내리가 있잖아요. 지금 남양주, 옛날에 광주 부라 그랬죠. 광주현. 이제 거기에 보면은 실학박물관도 있고 그러는데, 이 배다리를 만든 거, 배다리를 만드는 것도 그 설계나 이런 과학적인 걸 내는데 정약용 선생이 다음 강에서 제가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아주 탁월했던 거죠. 정약용 선생이 이제 탁월했던 게 수학적 기능과 원근값이나 문무, 완전히 복제된, 정조의 복제된 신하로서 나중에는 가르침을 이제 선포한 선생님으로서, 그러니까 저의 롤 모델인 거죠.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배다리 될 때 이 배가 이제 그 정조가 멀미를 많이 해서 아버지의 묘에 인사를 못 가잖아요. 그 못 가니까 지금의 용산에서 노량진으로 그 이어지는 걸, 그걸 배다리를 한번 만들어봐라 하는 거를, 그런 그 코칭하고 그 어젠다를 던져줬을 때, 그거를 다산 정약용이가 작은 배로 이래 연결하면 택도 없다 해가지고 큰 배 36척을 앞뒤를 바꾸면서 가운데에 갈수록 크고 높은 배, 뒤를 높게 해서 지금의 다리 교각처럼 만들고, 그 위에 융을 깔고 그 나무판들을 설치해가지고 서로 움직이지 않게, 좌로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 놓고, 지금의 교각 다리처럼 똑같이 저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를 왕이 행차하면서 멀미 없게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적재적소의 인물의 활용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잘했죠. 그리고 우리 27명의 왕 중에 뭐 사관원이나 뭐 홍문관이나 아니면은 그 여기에서들 그 기록을 하는 실록을 쓴 사람들이 대신들이 쓴 게 아니고, 정조에 대한 기록은 정조실록도 있지만 어머니의 관점에서 쓰는 한중록이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웠던, 어린 때부터 배웠던 글 쓰고 기록 관리하는 이런 일기를 꾸준히 써가지고 그거를 일성록이라 하거든요. 그 일성록들을 모아가지고 홍제전서, 홍제전집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전적 에세이, LDT에서 논문을 쓰든지 매뉴얼을 만들지 시스템을 만들든지 자전적 책을 써야만이 LDT 리더가 될 수 있다, 전천후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자기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게, 그 매뉴얼을 만들고 했던 그게 이 홍제가 그 호거든요. 홍제전서를 이제 만들었다는 거고, 다음에 이제 군주로서 왕실 개혁, 궁부일체 이거를 내세우고 항상 선언 선포하고 미리 자기 할 길을 얘기하니까 뭐가 많겠습니까? 그걸 음모하고 비방하고 상소하고 하는 그런 상소들을 또 정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슈퍼 리더십, 인재 발굴 육성을 그 하고, 그걸 기록으로 저기에 보면 다 나와 있죠. 뭐 서영보로부터 뭐 정약용으로부터 뭐 심균호 이런 것들이 뭐 서유문 쭉쭉 이제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보게 되면 다산 정약용이가 가장 대표적인 가장 아끼고 사랑해 뭐 정약용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또 서유구 같은 풍석 서유구는 별명이 뭔 거면 조선의 브리테니카였어. 조선의 사전 움직이는 두뇌 사전이라 할 정도로 그런 걸 잘했고 뭐 박제가 뭐 아니면은 뭐 유득공.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 박제가나 이런 들은 다 서울 출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서자 자식들은 아무데도 못 왔는데 그거를 공평하게 해서 그 마찬가지예요. 문무 모든 거를 공평하게 해서 그 평등이라는 그런 그 공화정에서 그 민이라는 게 가장 위에 있다는 거를 실천을 하고 이제 무사백동수도 마찬가지요. 교본을 만들고 장용영에서 활용해서 인재의 적재적소 또 하나 저기에 보게 되면 이제 만찬도가 있는 건데 저기 아마 추사 김정희가 이제 그렸던 건데 추사 김정희가 제주 유배 갔을 텐데 제주도에 가게 되면 건입동 제일 먼저 세운데 그 건입동에 보게 되면 만덕기념관이 있거든요. 만덕기념관에 가게 되면 여성 셀프 리더 LDT 리더십의 후보이면서 그 인물 중에 하나가 김만덕 여사예요. 뭐 드라마에서는 뭐 기생 출신이 민본을 도왔다 그러지만은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있는데 뭐 기녀 출신이라고 했는데 글도 문화도 예술도 아주 능했는데 그 서울에서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직접 올라가서 구하는 그 거상 보부상이었거든요. 그 보부상의 모든 거를 우리나라가 그 재난 대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기 재산의 거의 전부를 바쳐가지고 제주의 민들을 도왔습니다. 그게 소문에 소문을 퍼져가지고 김만덕에게 정조가 얘기했었죠. 소원이 뭐냐고 했더니 그 소원이 자기 소원은 금강산 보는 거라고. 그렇다고는. 그럼 금강산을 딱 봤더니 금강산은 사기가 분명하지만 가장 그 기암이나 절벽이 그 봄과 여름 사이가 좋다 해서 그때를 기다리게 해가지고 그런 일정까지 다 짜가지고 해줬던 것. 또 그런 그 흐름들을 기록으로 이제 남았다 있는 게 바로 이제 김만덕입니다. 나와 있는 건데 우리나라 여성 대표적인 여성 리더 중에 하나인 게 김만덕. 그러니까 배워서 행동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풍긴 그런 그 적재적소들을 이제 잘 활용하고 또 여성을 존중했던 게 조선 시대에는 여성들이 밥을 같이 못 먹었습니다. 봉수당 진찬도라는 거거든요. 자기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이제 회가변 파티에 여자들도 같은 자리에 앉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행렬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자기 왕이지만 항상 그런 존중, 리스펙트가 있었다는 게 그림으로 볼 수 있고 또 남녀의 귀천을 가리지 않았죠. 정조의 이야기는 뭐 해도 끊임없는 건데 그 리더십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받아야 할 리더십에 보게 되면 항상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 런두 티치 차원에서 정조는 배우기를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책은 항상 2번 이상 읽는다. 한 번 읽고 끝나지 않고 그냥 한 번 읽고 한 번, 2번 또 매일 기록하고 웬만한 거는 인내하고 참아라. 다음에 그 시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거꾸로 생활한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밤에 책을 읽는다고. 그거는 신변의 위협 때문에도 있고 읽어야 할 책이 이제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정조대왕이 우리나라 왕 중에 이제 안경 끼는 임금이죠. 그 안경을 이제 끼고 세종도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눈이 멀어지고 하고 또 다산 정약용도 이제 안경을 꼈는데 빌더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확립하고 사도세자의 아들에서 조선의 개혁군주로서 가는 거 그리고 비전과 사명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열정적인 것들을 여야 가리지 않았고 셀프리더 육성 대체 인력을 확보했고 LDT 매뉴얼 그리고 에세이 자전적 홍제전설을 냈고 꿈 목표 계획 기본 스킬 파워가 돼 있고 내공과 외공과 아성을 갖춘 이런 그 전천후 리더십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예요.